안녕하세요, 축축먹입니다. 올드 트래포드에서 펼쳐진 FA컵 8강전 맨유와 리버풀 경기 연장까지 가면서 레전드 경기를 썼습니다. 리버풀이 최근 분위기가 좋아서 맨유가 좀 어려울 거라는 예상이 많았는데요. 테나흐는 자신만의 노림수를 들고 왔습니다. 경기에서 중요한 건 어떤 포인트들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유는 기본적으로 왼쪽에 무게를 싣고 나왔습니다. 레시포드가 이렇게 공을 잡으면 살라와 조고메즈, 이 오른쪽 측면에 있는 자원들이 레시포드에게 붙어줄 때가 있거든. 그때 이제 보통 완비사카가 이런 식으로 언더래핑을 들어가주면서 레시포드에게 안쪽으로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슈팅 선택지를 제공해주기도 하고 자신이 직접 공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인 팀은 이런 식으로 풀백이 움직임을 가져가는 것만 있는데요. 어제 맨유는 왼쪽에 아예 가브아를 걸어버렸습니다. 완비사카가 아니라 호일룬이 이 자리를 들어갈 때도 있고 때로는 맥토미니까지 박스 타격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가르나초까지 이렇게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왼쪽에 순간적으로 공격 숫자를 늘려서 리버풀이 대응하지 못하게 하는 전략을 테나흐가 가져왔습니다. 맨유가 22-23 시즌,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좋은 장면이 나올 때도 보통 이런 왼쪽에서 좋은 장면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최소 왼쪽에 3-4명의 숫자를 항상 유지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실제 경기 장면입니다. 이게 맨유의 첫 골 장면이고요. 브루노가 레시포드에게 공을 주는 순간에 리버풀 선수 2명이 딸려 나갑니다. 레시포드 쪽으로. 그때 이 딸려 나간 왼쪽 하프 스페이스를 가르나초가 이렇게 안쪽으로 띄워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건 가르나초는 오른쪽 윙이라는 거죠. 이것처럼 왼쪽 공간을 공략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포지션에 상관없이 침투를 시키면서 왼쪽에 과부하를 걸려고 했던 테나흐의 모습입니다. 네, 그 다음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르나초가 이렇게 슈팅을 한 거를 켈러가 잘 막아내긴 했지만 이 공이 뒤에 따라오던 맥토미니 발 앞쪽에 떨어지면서 맥토미니가 이 공을 마무리하며 경기를 1-0으로 만듭니다. 이 장면이 왼쪽 하프 스페이스를 노린 대표적인 장면이고 이 장면 말고도 맨유의 공격이 왼쪽에 중심을 두고 플레이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맨유의 득점 이후에 전반 한 20분까지는 이런 식의 세컨볼 싸움 내지는 중원에서의 압박 싸움에서 맨유가 우위를 가져갔습니다. 에너지 레벨끼리 싸움 붙는 경우에서 리버풀이 밀리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어제 경기 초반에는 리버풀이 밀린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리버풀이 아놀드 같은 풀백이 있었을 때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인버티드 풀백 형태로 3위 빌드업을 많이 수행을 했었어요. 근데 어제 풀백은 조고메즈였는데 뭔가 조고메즈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포지션 변형을 가져간다는 느낌보다는 클래식한 풀백의 역할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맨유가 왼쪽 공격에 힘을 줬기 때문에 고메즈는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게 좀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전반 30분대에 접어들면서 맨유와 리버풀 선수들이 서로 역습을 반복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역습 과정 속에서 리버풀은 윙어, 디아스나 살라가 변수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 맨유의 좌우 풀백인 완비사카와 달롯이 이 변수들을 잘 차단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는 전반 중반을 넘어 후반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전반 30분 후반대부터 맨유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는 선수들 간의 라인 간격 문제예요. 특히 삼성과 공격진의 간격이 되게 멀어서 공격진 쪽으로 공이 전달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테나흐는 맥토미니를 박스 타격 요원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같은 삼선에 있는 마이누랑 거리가 벌어졌을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서 삼선 수비형 미드필더 마이누가 커버해야 될 수비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맨유의 에너지 레벨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에너지를 쏟아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전반 말미로 갈수록 공수 밸런스가 점점 깨지는 느낌이 들었던 맨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의 변수를 만들었던 건 다름 아닌 어린 센터백 콴사였습니다. 콴사는 공을 가지고 이렇게 전진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러한 센터백의 전진은 공만 뺏기지 않는다면 꽤 많은 보상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비 선수들은 각자의 맡아야 할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센터백이 전진했을 때 누가 막아야 하는지가 애매해지는 거죠. 그리고 콴사가 박스 안까지 이렇게 입성하게 되고 안쪽에 있는 누네즈를 보고 패스를 내주는데 조금 공이 뒤로 흘렀어요. 근데 누네즈가 여기서 집중력을 잃지 않고 뒤쪽으로 조금 내려가 주면서 여기서 공을 잡고 꾸물대는 게 아니라 그냥 시야가
시야가 열려있는 메갈리스터에게 바로 공을 내줍니다. 그리고 메갈리스터가 여기서 강력한 슈팅으로 오나나를 뚫어버립니다. 슈팅이 나가는 와중에 살짝 굴절이 있어서 오나나가 대응하기 힘들었어요. 경기는 메갈리스터의 슈팅으로 동점이 되고 전반 추가 시간에 정말 평범하게 뒤에서 공을 돌리던 맨유가 리버풀식 전방 압박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완비사카가 여기서 킥 한 번 할 기회가 있긴 했는데 보통 선수들은 소유권을 지키면서 나가는 걸 원하기 때문에 여기서 터치를 더 안쪽으로 가져가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면 다행인데 완비사카 스스로 죽은 공간으로 들어가는 상황을 만들게 되었죠. 그렇게 죽은 공간으로 맨유를 몰아놨던 리버풀이 결국엔 높은 지역에서 압박을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메즈는 이 공을 탈취해서 박스 안으로 공을 집어넣어줍니다. 그리고 이어진 장면에서 누네즈가 슈팅을 한 걸 오나나가 또 이번에도 잘 막아냈어요. 근데 이 공이 마침 또 살라 앞에 떨어지면서 살라가 이 공을 침착하게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경기를 2대1로 만듭니다. 이 골은 전형적으로 리버풀이 득점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높은 지역에서 라인을 무르지 않고 그대로 압박을 하면서 공을 뺏어내서 선수 퀄리티로 찍어 누르며 마무리를 하는 방법이죠. 맨유는 후반전이 되면서 지공으로 공격을 전개하는 상황이 별로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통 이럴 때 맨유가 쓰는 공격 방식이 있거든요. 전방 3톱이 호일룬, 가르나초, 레시포드 셋 다 스피드가 있는 선수다 보니까 중원 쪽이나 후방 쪽에서 상대의 공을 뺏으면 간단한 숏패스를 거치지 않고 그냥 공간 쪽에 계속 공을 방출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3톱들이 스피드를 활용해서 공격을 하는 그런 장면을 노렸던 거죠. 근데 후반 동안 이런 장면을 노리기는 했지만 결정적인 장면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리버풀도 역시 단순하고 간결하게 공격을 전개했습니다. 박스 안까지 가는 과정에서 맨유보다는 중원에서 패스 횟수가 많긴 했지만 박스 안에선 그냥 한 명 제치고 바로 슈팅하는 혹은 박스 주변이라도 슈팅 기회가 나면 바로 슈팅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았어요. 양팀 다 그냥 열리면 때려 뭐 이런 듯한 느낌을 주는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후반전에 시간을 보내던 와중에 리버풀이 가장 좋아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맨유는 2명의 수비수자만 남아있고 리버풀은 학포를 포함해서 5명이 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게 1번 이게 2번이라고 하면 어느 쪽으로 공이 가는 게 리버풀에게 더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2번 쪽으로 갈수록 리버풀이 좋은 상황이 생길 확률이 늘어나요. 왜냐하면 1번 쪽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맨유의 수비수들이 1대1 대응이 되는 각도예요. 게다가 아래쪽엔 3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학포가 얼마나 빨리 2번 쪽으로 공을 보내느냐가 이 역습의 핵심이 되겠죠. 여기서 리버풀은 2가지 아쉬운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학포의 패스 타이밍이 조금 늦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치고 들어가는 터치 수가 좀 많아서 오른쪽에 있는 선수들에게 스피디하게 패스를 넣어주지 못했어요. 두 번째 아쉬웠던 건 브래들리가 갑자기 이렇게 방향을 가운데 쪽으로 꺾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브래들리가 이쪽으로 꺾지 않고 전진해서 계속 갔다면 오른발잡이기 때문에 충분히 컷백 찬스를 내줄 수도 있고 직접 슈팅이 가능하기도 했었는데 브래들리가 이렇게 가운데로 좀 꺾어서 들어간 건 아쉬웠습니다. 결국 학포가 뒤늦게 엘리엇한테 주긴 했지만 엘리엇의 슈팅 각도가 어느 정도 차단이 되어버린 상태가 되었어요. 그리고 브래들리가 지금 애매한 위치에 있으면서 이 공격, 이 역습에 대해서 기여를 거의 못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브래들리가 한 이쯤에만 와 있었어도 앞쪽으로 가면서 엘리엇의 패스를 받아줄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가면서 린델로프를 끌어준 다음에 엘리엇의 슈팅각을 더 넓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었겠죠. 물론 리버풀 입장에서는 2대1로 앞서고 있는 상황이라 이 장면이 부각되지 않을 수 있지만 결국 경기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면 이런 장면들이 되게 나중에는 아쉽게 되는 거예요. 무튼 리버풀은 이런 절호의 기회를 2가지의 아쉬운 판단으로 놓치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 맨유에게도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정규 시간이 5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중원에서 맥토미니가 거의 4명에 둘러싸여서 압박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리버풀 선수들은 이 공을 시원하게 뺏어내지 못하고 이 공이 우당탕탕하면서 튀겨서 이쪽에 있는 안토니에게 공이 전달됩니다. 안토니는 이 공을 빠르게 측면 쪽에 있는 가르나초한테 전개시켜주면서 가르나초의 1대1 공격 장면을 만들어줬습니다. 가르나초가 여기서 1대1을 하면서 슈팅을 막 만들려고 우당탕탕 하다가 안토니에게 공이 향하게 됩니다. 여기 뒤쪽에 비어있는 선수가 있기도 하고 여기는 솔직히 각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경기 보면서 안토니한테 뒤로 내주라고 이렇게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안토니가 순간적으로 몸을 이렇게 돌려내면서 오른발 슈팅을 가져갑니다. 정말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슈팅입니다. 평소에도 오른발을 거의 쓰지 않고 잘 못 쓰기로 유명한 안토니가 여기서 오른발로 게다가 터닝슛을 한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켈러
테나우 입장에서도 수비한테 시야가 많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쉽게 대응할 수 없는 골이었어요. 결국 안토니의 이 극장골로 경기는 2대2가 되고 두 팀은 연장전에 들어서게 됩니다. 연장전은 사실 어떤 팀이 만들어놨던 전술적인 색채보다는 체력이 떨어지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은 선수들을 바꿔주는 순간적인 기지, 그리고 교체로 들어온 선수들의 컨디션과 선수들의 정신력 같은 게 승부를 더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양 팀은 전반적으로 경기 틀은 비슷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감독들이 했던 위치 변동 그리고 교체 카드의 선택이 스노우볼처럼 쌓여서 결과로 나타나는 시간대였죠. 그리고 연장전에서 양 선수들은 승리를 향한 의지를 끝까지 보여줍니다. 엘리엇이 연장 전반에 도망가는 골을 만들었지만 연장 후반에 레시포드가 지독하게 따라잡았습니다. 이 두 골은 어떤 전술적인 움직임에서 나왔다기보다는 양팀 선수들의 멘탈과 집중력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경기는 3대3이 되고 경기가 이대로 끝나나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맨유에게 아주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연장 후반 추가 시간에 코너킥에서 튀어나온 공을 가르나초가 챙겨서 역습을 나가게 되었고, 빠른 속도로 뛰어가면서 공을 가져가고 옆쪽엔 교체 투입된 아마드가 죽으림을 다해 뛰고 있었습니다. 아까 리버풀의 5대2 역습 상황이랑 조금 비슷한 상황인데 어차피 가르나초한테는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가르나초가 어느 타이밍에 어떤 질의 패스를 구사하는지가 중요했죠. 여기서 가르나초는 아마드가 뛰어갈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최대한 브래들리를 자신에게 붙여놓고 아마드에게 공을 내줍니다. 여기서 공 받을 때 아마드의 디테일이 숨어 있었는데요. 공을 받는 순간에 아마드가 살짝 움찔하면서 브래들리에게 이지선다를 걸었고, 브래들리는 순간적으로 움찔하게 되면서 두 발이 땅에 동시에 닿게 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 찰나의 타이밍 때문에 아마드는 앞쪽으로 공을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었어요. 아까의 그 스텝 때문에 브래들리가 결국에는 사후 대처를 하게 되는 방향으로 된 거죠. 아마드는 여기서 자신이 잘 쓰는 왼발로 반대쪽에 정석 땅볼 슈팅을 합니다. 이 공은 골대를 맞고 들어가면서 맨유가 4대3 승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테나우가 이런 큰 경기에서는 전략가적 기질을 보여줄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포지션 상관없이 계속 선수들을 집어넣는 거라든지, 수비력이 좋은 완비사카를 왼쪽 풀백으로 배치시켜서 살라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선택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봤습니다. 하지만 리버풀은 자신들이 하던 대로 리버풀식 축구를 했고 그게 효과를 보면서 경기를 리드하게 되었죠. 하지만 맨유 선수들의 승리에 대한 의지가 오늘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홈이기도 하고 그 의지를 불어넣는 것도 감독의 능력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오늘의 머리 싸움에서는 테나흐가 이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장까지 가는 혈투였지만 경기 내용 자체는 이번 시즌 치러진 FA컵 경기 중에 최고가 아니었나 싶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